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온몸이 막 끊어질 듯이 아프고 너무 필요해서 큰맘 먹고 대학병원에 갑니다. 아주 흔히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첨단 MRI 기계에 들어가서 몇십 분을 꾹 참고 버티고 마침내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검사 결과 뼈나 근육, 장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아, 제일 답답한 순간이죠. 맞아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으니 푹 쉬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계적인 결함은 제로, 하드웨어는 완벽하다는 판정인데 당장 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게 우리가 흔히 겪으면서도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인데요.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의학을 약간 아주 정밀한 공학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학이요? 네, 내 몸을 자동차라고 치면 고장난 부품을 스캔해서 딱 찾아내고 그걸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다시 쌩쌩 달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 그렇죠. 어디가 부러졌나 찢어졌나 찾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없음이라는 진단 앞에서도 몸이 아프다면 우리가 인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프레임 자체에 아주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아주 깊게 파헤칠 핵심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다룰 자료는 인체를 대하는 의학적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을 담은 그 창발성 치료라는 심층 문서인데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체를 대하는 시각의 변화에 대한 거죠. 맞습니다. 인체를 고장난 부품의 집합으로 보던 수리공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환경과 흐름을 살피는 정원사의 시각으로 의학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사각지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적 배경에서 온 건가요? 이게 주류 의학의 근간을 이루는 데카르트적 환원주의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환원주의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것도 아주 잘게 쪼개서 분석하면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이런 철학이거든요. 이 관점에서는 간, 심장, 폐를 철저히 독립된 부품으로 봅니다. 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속품처럼요? 그렇죠. 게다가 파스테르 이후로 우리는 질병의 원인을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막 내 몸의 돌연변이 유전자 같은 어떤 나쁜 씨앗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 씨앗만 정밀 타격해서 죽이면 병이 낫는다고 믿어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의 복잡한 만성질환이나 원인 모를 통증들이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아, 씨앗을 없앴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현대 시스템 생물학이 그 창발성이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을 넘어선다는 뜻인데요. 창발성.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개별 세포나 유전자라는 그 씨앗 자체보다 그 세포들을 둘러싼 미세 환경, 즉 토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가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씨앗에서 토양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거군요. 제가 자료에 나오는 비유를 보니까 이 개념이 단번에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비유였죠? 그 화분에 심은 꽃이 시들어갈 때요. 우리가 아무리 시든 꽃잎을 겉에서 정성껏 닦아주고 영양제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결국 그 뿌리가 묻혀있는 흙 자체, 수분과 미생물이 막 얽혀있는 토양을 통째로 갈아주어야 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그 토양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세포들을 둘러싼 액체바다, 간질과 세포 외기질이라는 곳이에요. 간질이요? 세포 사이의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신의 그 후성 유전학 연구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치명적인 암 유전자를 품고 있는 세포라고 하더라도 네. 그 주변의 미세 환경이 아주 맑고 산소가 풍부하고 염증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이게 암세포로 발현되지를 못합니다. 와, 진짜요? 유전자가 있는데도요? 네, 환경이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폭탄을 던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데만 집중하던 과거에서 이제는 암세포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맑은 강물을 유지하는 쪽으로 치료의 최전선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인체를 무슨 고정된 해부학적 구조물로 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 강물로 비유하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아주 동적인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네, 그 물리학의 엔트로피 개념도 등장하던데 결국 우리 몸이 무질서도를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며 흘러야 하는 그런 동적 평형 상태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질병의 본질을 물리학적으로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본 시각인데요.
세포 사이를 흐르는 그 간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고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썩으니까 막 끈적해지고 탁해지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 부위의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피곤할 때 어깨에 담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맨날 달고 살죠. 그 담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끈적하게 굳어버린 간질액과 노폐물들의 물리적인 실체인 셈입니다. 아, 진짜 끈적한 액체가 뭉쳐 있는 거였군요. 그러면 그 끈적해진 액체들이 흐름을 막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이 전신을 연결하고 흐르게 만드는 어떤 구체적인 도로망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바로 그 도로망이 존재하죠. 이 부분부터가 진짜 재미있어지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자료를 읽기 전까지 그 근막이라고 하면 그냥 정육점에서 고기 겉에 덮여 있는 하얀 포장재 아니면 껍데기 같은 건 줄만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질긴 껍질 정도로요? 네. 근데 이게 전신을 지배하는 생체 반도체라고요. 도대체 이 근막의 진짜 정체가 뭔가요? 그동안 해부학 책들이 근막을 그렇게 뻣뻣한 껍질로 묘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죽은 시신을 해부해서 관찰했기 때문입니다. 아, 수분이 다 말라버린 상태를 본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이 살아있는 인체를 관찰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글로벌 연구 지형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네, 프랑스의 외과 의사인 장클로드 균베르토 박사가 내시경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근막을 실시간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오, 살아있는 상태로요? 어땠나요? 이게 고체가 아니라 물과 점액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아주 경이로운 유동적인 거미줄이었던 겁니다. 와, 죽은 고기의 껍데기가 아니라 물을 머금고 살아 숨쉬는 거미줄 구조였군요. 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의 연구진은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이 거미줄이 전신을 감싸고 있다면 여기에 수많은 감각신경이 존재하지 않을까 하고 파고든 거죠. 결과가 어땠나요? 놀라웠습니다. 근막 내부에 오히려 근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신경세포랑 통증 수용기가 빽빽하게 분포한다는 사실을 해부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잠깐만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퍼즐이 확 맞춰지네요. 어떤 퍼즐이요? 처음에 병원에서 근육에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미스터리요. 근육 자체는 파열되지 않고 멀쩡한데 네, 그렇죠. 그 겉을 둘러싼 거미줄망, 그러니까 근막에 수분이 마르고 엉겨붙으면서 뇌로 극심한 통증 신호를 막 보내고 있었던 거군요. 와, 근육 입장에서는 진짜 참 억울했겠습니다. 하하, 맞습니다. 억울할 만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일 울룸 대학교의 연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스포츠 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는데요. 또 뭐가 발견됐나요? 이 근막 안에 스스로 수축할 수 있는 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 수축을 해요? 근육도 아닌데? 네, 우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몸이 굳는다고 느끼잖아요.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면 근육이 반응하기도 전에 전신을 감싼 이 근막 네트워크가 스스로 막 긴장하고 오그라들어 버리는 겁니다. 와, 스트레스가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인 물리적 통증으로 변하는지 그 기전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발견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 세계의학의 표준을 주도하는 미국 국립보건원조차도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근막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깐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요? 네, 이제는 근막을 단순한 포장재를 넘어서 신경계보다 더 빠르게 물리적, 화학적 정보를 전신으로 전달하는 거대한 정보통신망, 즉 제2의 신경계로 공식 인정을 한 겁니다. 와, 이렇게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까지 세계 최고의 주류 의학계가 인체를 연결된 유동적 네트워크로 재정의하고 있다면 말이죠. 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왜 제가 다니는 동네 병원이나 심지어 큰 종합병원에서도 여전히 이런 시스템적 관점으로 저를 봐주지 않는 걸까요? 현실적인 장벽이 있죠. 네, 아프다고 하면 여전히 그 부위만 딱 3분 진료하고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 처방해주고 끝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번 자료에서도 그 구조적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하드웨어의 응급 수리에 최적화된 어떤 거대한 산업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드웨어 수리 산업이요? 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위가 아프면 소화기 내과,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 신경이 아프면 신경과, 이렇게 극단적인 분절화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과가 엄청 세분화되어 있죠. 기계공처럼 각자의 부품만 빠르게 고치는 데는 사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게다가 의사가 환자를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볼수록 수익이 나는 행위별 수까지 구조잖아요. 아, 그 3분 진료의 원인이군요. 네, 그래서 환자의 미세 환경을 다 관찰하고 삶의 전반적인 맥락을 조율할 시간적인 여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수분 섭취는 어떤지, 수면 상태나 스트레스, 근막의 긴장도 같은 이런 토양의 상태를 진찰실에서 단 3분 만에 파악하고 해결해 줄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엉킨 근막을 풀고 흐름을 회복시켜야 하는 창발적 통증들, 예컨대 만성피로나 섬유근육통 같은 문제들이 기존 주류 의학에서는 계속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래서 현재 이런 미세 환경을 다루는 역할은 기능의학이나 오늘 자료에 등장하는 해담법 같은 전인적인 수기치료처럼 아직은 주류 시스템 밖의 틈새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품 이야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그 최첨단의 시스템 의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미세 환경을 조절한다는 건가요? 미국의 생물학자 리로이 후드 교수가 주창한 피포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피포 의학이요? 네, 예측, 예방, 맞춤, 참여를 뜻하는데요. 이 의학은 창발성을 촉발하는 세 가지 핵심 축에 딱 집중합니다. 첫째는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아, 요즘 유산균 많이들 챙겨 드시잖아요. 네, 우리 장 속에 사는 30조 개의 미생물 생태계는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랑 직접 연결된 장 뇌축을 형성하거든요. 장내 환경이라는 흙을 건강하게 갈아주면 거기서 단순히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뇌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창발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겁니다. 와,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신경망의 상호작용이었군요. 두 번째 축은 뭔가요? 두 번째 축은 네트워크 의학입니다. 개별 유전자나 고장난 세포라는 어떤 점에만 집착해서 약물을 막 투여하는 대신에 네네. 그 점들을 잇는 연결선, 즉 혈류나 간질에게 전도성을 복구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아, 연결선에 집중한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세 번째 축인 호르메시스 현상이었어요. 아, 호르메시스. 정말 중요하죠. 적절한 스트레스가 오히려 몸을 치료한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세포 안에서 어떤 기전으로 작동을 하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호르메시스는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나 물리적 자극이 딱 가해질 때 세포가 방어 기제를 발동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몸에 일정 시간 영양분 공급이 딱 끊기면 세포는 외부에서 식량이 안 오니까 내부에서 땔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요? 네, 이때 세포 내부에 쌓여있던 막 낡은 단백질 찌꺼기나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스스로 막 분해해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이걸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아하, 굶주림이라는 미세한 스트레스가 세포로 하여금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게 만드는 스위치를 탁 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오는 해담법 같은 수기 치료가 아주 미세한 압력과 파동을 사용하는 것도 결국 피부와 근막에 이 호르메시스 자극을 주어서 세포 스스로 환경을 정화하도록 유도하는 거겠군요.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외부에서 약물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억제하는 게 아니라 미세 자극을 통해서 유전자가 스스로 건강한 방향으로 발현되도록 환경을 조작해주는 것. 이게 바로 후성 유전학적 치료의 핵심이죠. 와, 너무 신기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청취자 여러분 중 누군가가 오랜 만성 통증에 막 시달리다가 이런 시스템적 관점의 창발성 치료나 수기 치료를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은 직후에는 막 몸이 가벼워지고 물길이 확 뚫린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면 며칠 전처럼 다시 굳어버렸네, 돈만 날렸나 하고 실망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환경을 분명히 갈아주었는데 왜 우리 몸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아,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시스템 생물학에서 말하는 상태 공간과 끌개라는 물리학적 개념을 약간 빌려와야 돼요. 끌게요? 네, 우리의 몸은 상태 공간이라는 무수히 많은 지형 위를 굴러가는 공과 같아요.
흉터 조직이 막 엉켜 있고 간질액이 끈적한 담으로 굳어 있는 이런 만성 질환의 상태는요. 네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몸의 시스템 입장에서는 수년 동안 나름대로 적응해온 아주 깊은 골짜기인 거예요. 이것을 질병의 끌개라고 부릅니다. 아,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군요. 네, 몸은 관성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나쁜 골짜기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꽉 버티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깊은 구덩이에 빠진 공을 산 정상으로 힘들게 밀어 올리는 과정이군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어떤 비유인가요? 냄비에 물을 끓일 때요. 열을 계속 가해서 온도가 막 99도까지 올라가도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냥 물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끓죠. 근데 100도가 되는 그 순간 폭발적으로 기체로 확 변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치료를 받자마자 바로 막 건강한 상태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세포 차원의 물리적 현상을 아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요. 99도에서 100도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과학에서는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상전이 네, 질병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건강의 골짜기로 넘어가기 직전 이 시스템이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임계속도 저하입니다. 임계 속도 좋아요? 이름만 딱 들으면 회복이 오히려 더 느려진다는 뜻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공을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상에 다다를수록 공은 막 좌우로 불안하게 요동치고 조금만 힘을 빼도 다시 원래 구덩이로 막 굴러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아, 위태위태한 상태네요. 그렇죠. 환자가 치료를 계속 받는데도 제자리 걸음 같고 어제는 나아진 것 같더니 오늘은 막 더 쑤시고 아파요 라고 호소하는 바로 그 혼돈의 시기가요. 네네. 사실은 치유의 상전이가 일어나기 직전, 즉 100도의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아주 명백한 과학적 징후인 겁니다. 와, 포기하고 싶을 만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 순간이 사실은 99도에 다다른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원사로서의 치료서의 역할이 정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억지로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근막을 정렬하고 뇌파를 동조시키는 이런 비선형적인 시너지를 통해서 그 거대한 에너지 장벽의 높이를 확 낮춰주는 겁니다. 에너지 장벽을 낮춘다. 네, 결국 환자의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100도의 임계점을 탁 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확 밀어주는 고도의 조력자인 셈이죠. 전문가님,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는데요. 이쯤에서 약간의 의심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간질액의 흐름이니 에너지 장벽을 낮춘다느니 하는 말들이 자칫하면 그냥 기분 탓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치료 아니면 플라세보 효과처럼 들릴 위험도 솔직히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MRI로도 안 보이는 이 미세한 흐름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현대과학이 입증하고 있다는 건가요? 사실 그 의심이 수십 년간 주류 의학계가 이 창발성 치료를 외면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으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수치로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학 연구소들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장비들을 막 개발해서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분자 단위의 데이터로 확실하게 입증해내고 있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계들이 발명되었다고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먼저 보는 기술의 혁명입니다. 피크CLA, 그러니까 공초점 레이저 내시경이라는 장비가 있어요. 공초점 레이저 내시경이요? 네, 예전에는 조직을 메스로 딱 잘라내서 현미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흐름이 멈춘 상태만 관찰을 했거든요. 죽은 상태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장비는 얇은 광섬유 탐침을 살아있는 몸속에 쑥 넣어서 1000배율로 확대된 그 세포 사이의 강물, 즉 간질액이 실제로 어떻게 막히고 고이는지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와, 내 몸속의 강물을 동영상으로 본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OCE, 광간섭 탄성 영상 장치인데요. 빛을 인체 조직에 쏴서 튕겨나오는 파동을 분석해가지고 근막이 엉겨붙어서 딱딱해진 정도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3D 지도로 시각화해냅니다. 와, 주관적인 손끝의 감각을 레이저랑 빛을 이용해서 아예 객관적인 수치와 지도로 딱 만들어버렸네요. 물리적으로 뚫어주는 기술도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TFUS, 경두계 집속 초음파라는 기술은 두개골 밖에서 정밀한 초음파를 딱 쏴서 네네. 뇌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뇌 하수도 시스템, 이 글림파틱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막 펌핑해줍니다. 뇌를 씻어낸다고요? 네, 그리고 PBM, 광생물 변조는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수기치료가 닿을 수 없는 아주 깊숙한 조직까지 딱 침투시켜서 세포의 배터리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충전하고 염증을 확 낮춰버리죠. 와, 진짜 엄청난 장비들이네요. 결국 이 모든 수억 원짜리 첨단 공학기기들이 목표로 하는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 우리 몸속 유체의 원활한 흐름과 조직의 전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군요.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사실은요. 네, 뭔가요? 자료에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진 해담법 같은 고도의 수기치료가 결국 이 수억 원짜리 첨단 기기들과 완전히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의 손으로. 네, 숙련된 치료사의 물리적 터치, 환자의 호흡, 그리고 뇌파의 안정이라는 그 인간 본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체 스스로 막힌 물길을 열고 임계점을 넘도록 이도하는 고도의 휴먼 시스템 의료인 것이죠. 와, 대단하네요. 결국 기계의 힘을 빌리느냐, 인간의 시스템적 지혜를 빌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창발성의 세계는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탐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몸은 외부에서 막 강제로 나사를 조이고 고장난 부품을 갈아 끼워야만 굴러가는 그런 쇳덩어리의 기계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30쪽의 미생물 마을과 전신을 빛의 속도로 잇는 근막 고속도로, 그리고 세포 사이를 흐르는 강물이 아주 정교하게 상호작용하는 경이로운 생태계입니다. 우리가 몸을 대하는 태도를 수리공에서 정황사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잡초를 막 뽑고 약을 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좋은 영양을 주고 맑은 물이 잘 흐르도록 흉터와 굳은 담을 싹 치워주는 그 정원사의 손길 말입니다. 네, 당장 내일 막 극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임계점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내 몸의 치유 과정을 믿고 조율해 나가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긴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딱 남기고 싶습니다. 네, 좋죠.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드신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방금 전 막 무심코 들이마신 깊은 숨 한 번이 여러분 몸속의 거대한 미생물 숲과 촘촘한 근막 네트워크에 지금 어떤 창발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당신은 스스로의 몸을 다룰 때 차가운 렌치를 든 기계공이신가요? 아니면 따뜻한 물뿌리개를 든 정원사이신가요? 다음번에 몸 어딘가가 뻐근하고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 내 몸 어디가 고장났지? 하고 결함만 막 찾기보다는 내 몸 어디에 물길이 막혀서 고여 있을까를 먼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의 아주 작은 변화가요. 여러분의 몸을 오랫동안 갇혀있던 질병의 깊은 골짜기에서 빼내어서 새로운 치유의 임계점을 넘게 해줄 가장 강력한 첫 번째 호르메시스 자극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몸속 물길이 오늘 하루 막힘없이 아주 맑게 흐르기를 바라면서 이번 심층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